제가 기도하고 우리 산업선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는 그와 같은 시작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을 오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참으로 연단되며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업인으로서 직업의 현장과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의 진리를 변화하는 세상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우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이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죠. 훈련 기간의 한 단계의 종료를 뜻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기도 하고, 절대 권력자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가 안고 있었던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갈증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약간 특이합니다. 메타버스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유니버스라고 하죠. 하나의 세계, 공간, 유니버스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유니버스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예전에는 공상소설, 이런저러한 상상들, 신화 이런 것으로 이야기로만 서로 공유하던 것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구현을 해낸 이른바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것을 조금 더 현대 기술과 접목을 해서 초월적인 플랫폼이다. 그것을 일컬어, 다른 말로 일컬어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메타는 무엇 너머에, beyond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아마 우리 산업인들이 가장 기민하신 분들은 지금 이 단어가 아마 익숙하실 테고, 또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2021년도 상반기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 공간이고 가상 세계죠. 예전에도 이와 같은 시도들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히 여기에 발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에 부활한다고 예고한 싸이월드, 그죠? 각자 자기 집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그러한 이제 또 서로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했고, 그렇죠. 많은 이제 커뮤니티가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실은 페이스북보다 엄청나게 앞선 그런 이제 메타버스 공간을 사실은 가질 수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후퇴를 하게 됐죠. 사람들은 왜 가상의 공간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을 추구하는 걸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서론으로 메타버스를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로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죠.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스티뮬레이션, 새로운 자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무언가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은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죠. 그 지배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올바른 지배일지 아니면은 악한 지배일지 그 차이점이 있을 뿐 사람들은 제어하고 싶고 뭔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러한 것이 있죠. 완전히 수동적으로 식물인간처럼 인생을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커넥션, 연결하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연결하고 싶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자극과 지배와 연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해온 것은 뭐 다름 아닌 게임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 산업들. 처음에는 굉장히 조악하게 이럴 데 없었죠. 이 문구사 앞에 막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풍선 터트리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막 실감이 나게 1인칭 시점으로 그래픽도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런 부분의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세상의 확장이 굉장히 급속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많은 의학 과학자들이 2021년 한 중반, 지금 중반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막 새롭게 다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장기화될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던 학자들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독감처럼 이거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마스크 쓴 생활을 그러면 남은 여생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냐? 암울하게 예상하자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이걸 잡아내는 백신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죠? 돌파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서로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든지 서로 접속해서 이렇게 서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갈수록 빈번해질 그러한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메타버스 시대죠. 유명한 가수들이요, 콘서트 지금 못 열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콘서트 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이 콘서트나 여러 공연이나 컨퍼런스도 거기에서 열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이런 이제 게임 기반에 있었던 이런 이 공간들이 가상의 공간이죠. 그 공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모임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이제 네이버 자회사가 만든 제페토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 역시 단 2년 만에 2억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90%가 10대들이고요. 게임 같은데 이 안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가 건설돼 있어요. 저 거기 가봤습니다. 여기에 누가 클래식 철치도 지어놨어요. 거기도 가봤어요. 그 사람들이 막 다녀요. 서로 대화하고. 지금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메시지 마신 다음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상의 이 콘서트, 그 공간에서 근데 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의 만남들,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올해 우리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자기 캐릭터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1인칭으로 다 움직이면서 이제 그 화면 안에서 다른 화면이 나와서 총장님이 연설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 모 기업하고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해외에서 뭐 MIT나 이런 데의 졸업식은 이미 로블록스에서 학생들이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교수님 초청해서 그 가상 공간에서 졸업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우리는 가장 이 힘있던 지도자인 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에게 비욘드 무언가를 넘어서는 답을 주고 있는 메타 인재 요셉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메타버스 초월 플랫폼이죠. 현실을 초월해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실을 초월해 있는 그냥 가상세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가상세계라는 말, virtual world라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모호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상이죠. 실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세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실제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 두는 것이 많이 있고요. 실제 공간보다 더 뛰어난 공간을 만들어 보기도 하겠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하나의 굉장한 진보고 혁명입니다. 공간을 재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세계를 거울 세계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거울로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면 이 거울의 모양에 따라서 달리 보이잖아요. 제가 오전 예배 광고 시간에 짧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옷가게에 가면 왜곡된 거울이 있습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파는 가게에 가면 그 거울 써요. 정직한 거울을 썼을 때보다 매출이 놀랍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거울을 못 버려요, 옷가게들은. 그 거울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완전히 이렇게 롱다리가 되는, 그게 하나의 거울 세계죠. 여러분이 아마 우리나라 이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외국에 팔린 배달의 민족 그런 거 이제 아마 어플 쓰실 겁니다. 그러면 무언가 시키면요, 이 오토바이를 탄 캐릭터가 이제 점을 이렇게 착착착 와요, 그죠? 뭔가 오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 거울 세계, 그 오고 있는 배달 과정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위험한 커브를 돌고 있고, 땀을 흘리면서 여름길에 오고 있고, 혹시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힘겹게 배달 음식을 가지고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안 보여주죠. 왜냐, 거울 세계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미 가상의 세계, 가상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본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이 카카오톡 안 쓰는 분들 없겠죠. 근데 카카오톡이 처음에는 사람들 간의 대화 창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합니까? 지도도 그걸 통해서 보죠. 그죠? 내비게이션 그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뭐 합니까? 서로 생일 선물도 그걸로 합니다. 그죠? 그 플랫폼 안에서 생일 선물도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통장 관리도 거기서 해요. 송금도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세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삶의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의 혁명입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기술이죠. 기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중립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기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각을 향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손편지 쓰던 그런 감성,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잊으셨을 건데요. 라디오 혹시 챙겨 듣는 분들 있습니까? 근데 라디오도 요새는 다 보이는 라디오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두 기업들이 앞다투어하고자 하는 게 스마트 안경이죠. 스마트 안경. 스마트 안경을 사실은 중국의 공안들은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신원이 바로바로 딱 이렇게 뜨도록 기술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지고 있느냐 아니면 상용화를 시키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딱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은요, 고개를 내리고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무언가 성구를 말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여기 띄워줘요. 너무 편할 것 같죠? 어딘가를 갔잖아요. 음성으로 무언가를 물어보면 여기에 추천을 딱 해줍니다. 지금부터 그 기능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오늘 스케줄은 뭡니다. 오늘 바깥 공기는 어떻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기술이죠. 기술이 보다 더 편리함을 향해서, 보이는 것을 향해서 실감이 나도록 그렇게 진보를 해가지요. 그래서 현장 메시지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뇌가 휴먼 클라우딩에 완전히 업로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보, 우리의 뭐 의학적인 정보 이것만 낮게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업로드가 될 수 있고, 이 세계가 완벽하게 구현된 메타버스가 생겼을 때 거기로 이사 갈 거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지 싶어요. 코로나가 없는 세상으로. 그렇죠? 뭐 많은 이제 뭐 천재 괴짜 천재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은 화성으로 이주 계획을 지금 다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실현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그게 가상이 되었던 실제가 되었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가속화를 붙이는 게 경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그 10대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소위 명품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 구찌가 입점을 했어요. 구찌. 그죠? 아구찜이 아니고 구찌. 제가 우리 그 사모하고 커플티를 하나 샀어요. 아구찜이라고. 이렇게 자켓으로 가리면 구찌가 돼요. 펴면 아구찜이에요. 그걸 한번 같이 입자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못 입겠대요. 우리 이걸 같이 입고 한번 거리를 활보해 보자. 일도에게도 입혀보자 이거. 근데 그 아구찜 말고 구찌. 구찌 얘기하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하시네요. 구찌 입점했어요. 나이키가 완전히 무료로 자신들의 소비자들에게 운동화에 센서가 장착된 그런 트래킹 이 어플을 깔고 이걸 통해서 운동하시라고, 또 운동을 매일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거다. 천만의 말씀. 그 신발을 가지고서 나이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어느 만큼의 템포로 어느 만큼의 시간을 어디에서 쓰는지를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광고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속화시키고 공간을 더 혁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이 경제가 뒤에서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료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디지털 자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많은 밀레니얼 세대 이상의 분들은 잘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은, 디지털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라나는 Z세대들은 자기의 분신으로 여깁니다. 자기의 분신. 작년에 아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 부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 주 캐릭터는 자신이고 부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우리가 자아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디지털 자아, 가상 공간 속의 자아, 그러한 새로운 자아로 그 세상을 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억 명 정도가 그 공간에 10대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 관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이제까지 교육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디지털 트윈, 현실과 메타버스, 유니버스와 메타버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이제 이것이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만 봅시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새가족방 통과해야죠. 강단 말씀 들어야죠. 뭐 이거저거 뭐 이렇게 우리가 모임 참석해야죠.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카톡 회원이 돼야 돼요. 카톡 단체방에 들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필수라고 생각할 예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죠. 거기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거기를 통해서 인증샷 올리고,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도 아마 각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무언가 우리가 반드시 접속해야 되고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만 되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유의미하게도 전 세계 가운데 우리 한국이 거기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뉴노멀 교육, 가치를, 이전에는 지식을, 가치를 습득하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창출하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이 이미 10년 이상 지난 얘기지요. 스스로 알고리즘을 짜고 인코딩을 해서 지금 이 두 단어 자체를 전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메시지 마치고 아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어떤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야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그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표입니까? 이준석 씨. 저하고 같은 세대예요. 나이는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인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직자 자격 시험을 치겠다. 그것도 엑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치겠다. 이거 현직 의원들이요. 다 아마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30 밀레니얼 세대, 그 아래의 Z세대는요, 기술을 다룰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기기를 다룰 줄 아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마치 언어를 하듯이 기술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세대죠. 뉴노멀 교육, 지식을,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와 유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디지털 쌍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뭐냐? 제가 사실은 이 뒤에 선택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메타 선택이라는 것을 많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 선택은 뭐냐면 선택을 위한 우선 선택이에요. 선택을 위한 우선 선택. 우리가 오늘 들은 강단 말씀을 조금 비추어 보자면, 다윗은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갈지 가지 않을지를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조금 돌려 말하자면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까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거죠. 이것이 그의 메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그 위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에는 무언가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가치를 선택하는 이 메타 선택의 기술이 아주 중요해요. 문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 해답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제 오랜 기간을 걸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좀 아주 상반된 반대편에 있는 얘기들을 오늘날 이제 선구자들,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불만 노트를 적어라. 그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불만, 뭐 이런 불만들이 아니라 현실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큰 가치가 창출된다. 여러분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은 아마 그러한 눈이 조금씩은 열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 노트를 많이 적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면 우리의 이 새로운 세계 앞에서는 불만 노트 그걸 통해서 이제 발명을 해 나가는 거죠. 왜냐, 이전보다 정말 많은 것을 재정의하고 다시 발명해야 될 그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고 했어요. Singularity, 특이점.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성을 앞지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겨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시계가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죠? 스위스. 스위스 시계 왜 유명할까요? 스위스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험합니다. 알프스 산맥, 그죠? 험해요. 그래서 폭설이 한번 왔다 그러면 집에 얼마든지 갇혀 있어야 돼요. 막 기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이 온 위에 또 오고 온 위에 또 오고 얼고 그러면요, 이거는 나중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치즈 저런 치즈 다 때려 넣고 막 끓인 그게 퐁듀입니다. 찍어 먹어볼까? 이 치즈 저 치즈 다 때려 넣고 끓였어요. 그래 그거 맛있어. 그래가지고 퐁듀가 나온 거예요. 뭐 할 거 없는데 한번 오타쿠처럼 이 시계를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이 예리한 정교한 시계가 스위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가둬놓고 몰입하게 했더니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스위스 시계를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 인류가 사실은 거의 격리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격리된 이 상태 속에서 메타버스의 이 확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요. 아이들이 서로 놀이터에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은 너무 심한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학교라고 하는 이때까지의 어떤 보편적인 질서들이 굉장히 많이 클로즈드, 닫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애들은 다 어디 갈까요? 그냥 집안에 명상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AI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빨리 분별해내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흐름들이 있어요. 결국 그리로 나아가야 돼. 이 흐름이 틀렸어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흐름들이 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그거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못 막는 겁니다. 랍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명제가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이게 신앙의 대명제거든요. 다시 한번,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감사할 게 있습니다. 왜냐, 주권자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메타 선택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렴풋이 안다는 느낌, 그걸로는 이 세계에서 선구자가 될 수 없어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는가? 정말 본질을 알고 있는가? 저는 이 가상세계에서 거기에서 서로 친구를 맺고, 거기에서 학습하고, 거기에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Z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을 보면서 이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그걸 굉장히 고민합니다. 단지 그거는 하지 마. 아니요, 얘만 안 한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너 거기 들어가지 마.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카톡을 지운다고 해서 카카오톡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음과 전도에 유익하도록
선용할 것이냐,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요셉에게서 힌트를 얻습니다. 이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는요, 큰 힌트를 얻어요. 첫째, 세상은 해석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몰아가고 있는 이 변화 속에서, 아까 현장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지난 3월에는 스스로 번식하는 인공생명체가 만들어지더니, 지난 4월에는 인간과 원숭이의 DNA를 배합한 배아가 만들어지고, 인류는 지금 스스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대한 가치, 윤리, 그런 해석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해석자가 필요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가늠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해석자를 필요로 하고, 이 세상의 리더들은 하늘의 지혜자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각각에 나타난 현상들, 일어난 정보들, 새롭게 이제는 이전까지 있었던 정보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출되는 정보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과 신학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둘째, 지금 답답한 바로의 이 마음, 채워지지 않는 마음, 꿈은 꾸었으나 꿈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왔지만 전혀 채워지지 않고 갈급한 이 바로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요셉처럼, 우리도 사람들이요, 현실이 잔혹할수록 이 세계로 막 접속에 들어가거든요. 현실이 막막할수록 이 세계로 떠나요. 그들에게 땅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근거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을 다뤄줄 그와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상담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이전에 없었던 종류의 정신과 영적인 문제들을 사람들은 호소할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종류의 박탈감들, 이전에 없었던 종류의 혼란과 우울을 호소할 겁니다. 영혼의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함과 동시에 애굽의 미래를 제시했죠. 누구도 꺼낸 적 없었던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미래를 제시하고 그 미래의 개척자가 됐어요. 여러분, 퍼스트 무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패스트 팔로워라도 되세요. 선구자가 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떨어져 살아가거나 세상은 너 맘대로 가라,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교를 떠나면서 동네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인근 주민들과 소소하게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전역에 영향 끼치는 아테네로 그는 올라갔어요.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당시 영향을 있었던 로마로 그냥 달려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거기를 지나서 저 미지의 땅인 바다 끝이고 세상 끝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서바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First mover, 가장 빠르게 가장 앞서 움직이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8, 90년대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들을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가 앞서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앞서 있었다. 서태지 이전의 시절, 그죠? 교회의 문화가 앞서 있었다. 교회 오면 함께 정말 흥겹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고, 영혼을 걱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입식으로 너 산업의 육군이 돼야 돼, 이러한 어떤 사회 분위기의 대안이 되었다, 그렇게 많은 교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시대에 제가 아까 전에 이 현장 메시지에서 교회 4.0의 시대를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4.0의 시대.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이미 3.5 내지는 3.7로 이미 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게 돼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볼 수 있고 제가 잠들어 있는 밤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1000개가 넘는 설교들이 각 항목별로 주제별로 소팅돼서 다 올라가 있죠. 지지난달에 첫 번째로 많이 들은 도시가 서울이었고요. 두 번째가 구미였고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세 번째 미국 아틀란타였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지? 공간을 넘어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사람들은 무언가 가치를 중심으로 무언가 자신들의 영적인 열망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풀과 꽃이 시들고 일어서고 시들고 일어서는 것처럼 세대는 바뀌어갈지라도 영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메타 세계도 복음화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또 고쳐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바뀐 삶의 모습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은 유일하고 말씀은 절대적이며 기도는 필요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영혼을 다른 곳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나 거민들을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놓고 지금이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현장이든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고 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